오늘 아침도 마신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한 잔이 누군가의 수천억 원 잭팟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잘 팔릴수록 가맹점주들은 왜 더 힘들어질까요? 2024년 커피 브랜드 하나가 통째로 팔리며 약 4,700억 원이 오갔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이었지만 매일 새벽부터 커피를 내리던 점주들 손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차린 커피 가게가 어떻게 남의 돈잔치 재료가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싼데 어떻게 돈을 벌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싸고 편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메가 MGC 커피, 컴포즈 커피, 메머드 커피. 요즘 동네 골목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간판들이죠. 얼핏 보면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운영하는 동네 카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들 뒤에는 사모펀드라는 거대한 금융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란 쉽게 말해 돈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뒤 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집단입니다. 주인공은 커피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업 가치였던 셈이죠. 이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브랜드를 사들이고 매장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재무제표를 예쁘게 포장한 뒤 더 큰 기업에 비싸게 팔아치우는 것입니다. 메가커피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불과 3년 만에 매출이 5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놀라운 성장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우후죽순 생겨난 수천 개의 매장이 있었고 그 매장을 차린 건 본사가 아니라 전부 가맹점주들이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점주가 냅니다. 매장 인테리어도 보증금도 커피 기계도 전부 점주 몫입니다. 그런데 매장이 하나 생길 때마다 본사는 가맹비와 재료 유통 마진을 고스란히 챙깁니다. 점주가 위험을 떠안고 본사는 과실을 수확하는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살 때 그 돈의 일부는 골목 매장의 점주가 아니라 멀리 있는 투자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은 본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부풀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본사 매출은 쑥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주들 사이에서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본사가 돈을 버는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커피 브랜드를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장 수를 최대한 빠르게 늘리는 겁니다. 새 매장이 생길 때마다 본사는 가맹비를 받고 커피 원두와 컵, 시럽 같은 재료를 점주에게 납품하면서 마진을 챙깁니다. 매장이 100개 늘면 100번, 1000개 늘면 1000번 이 수익이 쌓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제표 숫자가 예뻐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매장이 너무 많아지면 점주끼리 서로 손님을 뺏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100m 간격으로 같은 브랜드 매장이 2개씩 들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 지하철역 출구마다 같은 간판이 붙어 있는 풍경, 낯설지 않으시죠? 손님은 그대로인데 매장만 늘어나니 한 집 한 집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본사는 걱정을 할까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사 수익의 핵심은 각 매장의 장사가 잘 되느냐가 아니라 매장 수 자체가 늘어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점주가 적자를 봐도 본사는 납품 마진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점주가 버티다 못해 가게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새 점주를 받아 또 가맹비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결국 본사의 재무제표는 화려하게 빛나는데 실제 현장에서 커피를 내리는 점주들의 통장은 조용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이 불균형.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훨씬 노골적인 방식으로 돈을 뽑아갑니다. 매장이 전국으로 퍼지고 브랜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모펀드는 슬슬 본격적인 수익 회수에 나섭니다. 그 방식이 꽤 충격적입니다. 점주들이 새벽부터 커피를 내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그 시간 동안 본사는 벌어들인 순이익을 고스란히 투자자들 주머니로 넣어버립니다. 실제로 메가커피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인수 첫 해에 단기 순이익의 100%를 배당금으로 뽑아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에 남긴 돈을 단 한 푼도 회사에 남기지 않고 전부 가져간 겁니다. 보통 회사가 돈을 벌면 직원 복지를 늘리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점주들과 상생할 방법을 찾는 데 씁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나중에 이 브랜드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숫자 만들기입니다. 연구개발도, 점주 지원도, 브랜드 장기 투자도 매각 전까지는 사실상 뒷전입니다. 겉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비단 커피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본사와 점주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제도로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국내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점주들은 버티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사모펀드는 그 사이 재무제표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꾸며 다음 매각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옵니다. 브랜드를 통째로 팔아 수천억 원을 챙기는 엑시트, 즉 최종 탈출의 순간입니다. 그 엑시트가 얼마나 달콤하게 끝났는지 컴포즈 커피의 사례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프랜차이즈 업계에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 졸리비에 통째로 팔린 겁니다. 거래 금액은 무려 약 4,700억 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수십 채 사고도 남을 돈이 단번에 오갔습니다. 기존 투자자들과 사모펀드는 환호했고 언론은 K커피의 글로벌 진출이라며 성공 스토리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4,700억 원은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전국 매장에서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린 점주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존 지분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과 사모펀드의 몫이었습니다. 점주들은 이 거래에서 아무런 권한도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브랜드가 팔리든 말든 다음 날도 똑같이 출근해서 커피를 내려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컴포즈 커피는 교과서 같은 성공 사례입니다. 브랜드를 사서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민 뒤 적절한 타이밍에 큰 손에게 넘기는 이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투자한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엑시트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설레는 다른 사모펀드들을 더욱 공격적인 게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주인이 된 졸리비 입장에서도 4,7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치른 만큼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압박은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이나 수수료 인상 같은 형태로 점주들에게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시트가 끝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바람을 맞는 건 결국 현장의 점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컴포즈 커피의 4,700억 원 엑시트 소식이 퍼지자 프랜차이즈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제2의 컴포즈를 꿈꾸며 브랜드 몸값 올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성공한 엑시트 뒤에는 조용히 실패한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줄 서서 먹는 디저트 맛집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요아정, 즉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을 기억하시나요? 사모펀드는 이 브랜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키운 뒤 약 1,300억 원대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려는 쪽에서 이 브랜드, 유행이 너무 빨리 식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겁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전국 어디서나 보이던 간판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하자 선뜻 수백억을 내겠다는 큰 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맘스터치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한때 치킨버거 하나로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수차례 매각 시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브랜드는 그냥 짐이 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브랜드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상황.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가 업계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크아웃이란 쉽게 말해 브랜드 인기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모펀드에게 이 순간은 악몽입니다.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브랜드 가치는 빠르게 쪼그라들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화려한 성공도 조용한 실패도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건 언제나 현장의 가맹 점주들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구조 속에 갇혀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 게임에서 가장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가맹점주입니다. 사모펀드는 엑시트에 성공하면 웃으며 떠나고 실패해도 다음 투자처를 찾아 발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다릅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부터 이미 깊은 수렁 안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저가 커피 매장 하나를 차리는 데는 비용은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인테리어와 장비, 보증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거나 은행 대출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넣은 순간 웬만해서는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도 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사는 원두 가격이나 재료비를 언제든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가 새 주인에게 넘어간 뒤 슬그머니 납품 단가가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버티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가려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꼼짝없이 갇힌 구조입니다. 여기에 매장 과포화 문제까지 겹칩니다. 본사가 무작정 매장 수를 늘리는 바람에 같은 브랜드끼리 손님을 나눠 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료비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 속에서 점주들은 인건비를 아끼려 혼자 14시간, 15시간씩 매장을 지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사이 본사와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는 사모펀드가 만들어 놓은 게임판 위에서 가장 많은 위험을 지면서도 가장 적은 보상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천 개 매장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실마리는 제도 안에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이나 제도가 이를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과 제도는 사모펀드의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이라는 법이 있긴 합니다. 본사가 점주에게 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식의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모펀드가 브랜드를 사고 팔며 단기 차익을 챙기는 방식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브랜드를 인수할 때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사 주인이 바뀌어 있어도 점주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주인이 재료비를 올려도 운영 방침을 바꿔도 심지어 브랜드를 다시 팔아버려도 점주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 선택지는 좁아진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가 엑시트에 성공하고 떠난 뒤입니다. 새 주인이 막대한 인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본사 운영 방식을 바꾸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억 원을 챙겨 떠난 사모펀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상으로도 깨끗하게 손을 털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처럼 본사에 강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단순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이해관계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방향의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도의 빈틈이 메워지지 않는 동안 오늘도 누군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모펀드는 가맹점주의 피땀을 담보로 삼아 자신들의 차익을 실현하고 아무 책임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엑시트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무너지는 점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더 섬뜩합니다. 사모펀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본사는 계약서대로 했으며 점주는 스스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철저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을 찾아 혼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선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가맹점주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를 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팔고 떠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점주 보호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단기 수익만 뽑아먹고 빠지는 구조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거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 그 저렴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인 싼 가격이라면 그 구조에 무관심한 것도 결국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소비자의 관심과 목소리가 제도 변화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 성장이 진짜 의미 있으려면 브랜드를 실제로 지탱하는 수천 명의 점주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본사만 배불리고 점주는 소모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이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구조를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